30대 후반의 싱글맘입니다. 이혼한 건 꽤 됐지만 이제야 제 이혼에 대해 이야기할 용기가 생긴 것 같아요. 솔직하게 말하면 다 잊은 줄 알았고 꼭꼭 덮어뒀다고 생각했거든요. 이혼이라는 게 환영받을 일은 절대 아니라는 데에 저도 솔직히 동감하는 편이에요. 당사자들이 아닌 아이들이 고통받을 생각을 먼저 해야 하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경솔하게 생각하면 안 되는 부분이기도 하죠. 그런데 왜 이혼했냐고요? 그것도 아이들 때문이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네요. 시댁은 저와 아이들에게 그다지 좋은 환경이 아니었거든요. 저도 살아보기 전에는 아무것도 몰랐어요. 전 남편의 가족들이 어떤 사람인지를 내가 알 길이 없었다고 그렇게 말하는 것도 변명처럼 느껴지기는 하지만요. 지금 이렇게 사연글을 쓰면서도 내가 잘못하지 않은 것이 맞나 그렇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정도죠. 그래도 제가 나쁘지 않은 길로 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건 밝게 자라준 두 아들 덕분이기도 해요. 이제 중학생, 초등학생인 두 아들이 잘 자라주어서 저는 이혼을 후회하지 않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저와 남편은 소개팅으로 만났어요. 조금은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게 됐고 아이를 낳았죠. 저는 어릴 때부터 요리에 관심이 많았어요. 특히 양식을 좋아했는데 아마 동생 때문이었을 거예요. 나이 차가 많이 나는 남동생에게 맛있는 걸 해주고 싶어서 고등학교 들어갈 무렵부터는 제대로 음식을 배워서 요리해주곤 했거든요. 그렇게 대학도 들어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과 동시에 장사가 잘 되는 큰 규모의 가게에 취직해 일했어요. 그리고 20대 초반에 남편을 만나게 됐고 20대 중반에는 결혼하게 됐어요. 당시 저는 요리사라고 하기도 어려운 말단 직원이었고 경력을 쌓고 말고 할 것도 없이 임신으로 퇴사까지 하게 됐어요. 그래도 그게 싫지는 않았어요. 요리는 언제든 다시 시작해도 된다고 생각했고 무엇보다 아이가 생겼다는 것이 저에게는 큰 기쁨이었거든요. 그런 저의 결혼 생활에 단 하나의 문제가 있었다면 하나부터 10까지 간섭하는 시모 때문이었어요. 당시에도 꽤 큰 규모의 음식점을 운영하는 시모와 시부는 제게 꽤나 스트레스가 되는 존재였어요. 시모는 하나부터 10까지 잔소리를 해대고 시부는 그 잔소리가 들리지도 않는지 말리지도 동조하지도 않고 아예 투명 인간처럼 굴었어요. 보통 며느리 사랑은 시아버지라는 말을 하잖아요. 근데 저희 시부는 정반대였어요. 아예 저는 남처럼 대하더라고요. 그래도 그런 시부가 시모보다는 더 괜찮았다고 하면 시모가 얼마나 심각한 간섭을 했는지 감이 대충 오시죠? 저와 시모의 갈등이 시작된 건 아이를 임신했을 때부터였어요. 제가 임신 사실을 알렸을 때부터 시모는 먹는 것, 행동하는 것, 생각하는 것까지 통제하려 했어요. 물론 지금이야 통제라는 단어를 쓰고 있지만 당시에 아무것도 모르던 저는 그게 통제가 아니라 사랑이며 관심이라고 생각했죠. 첫 손주에 대한 사랑이 지극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그 인상이 송두리째 바뀐 일이 벌어졌어요. 바로 출산 당일이었어요. 저는 진통이 오는 상태로 병원에 가 있는 상황이었어요. 남편은 직장에 있어서 오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친정 부모님을 부르자니 그날따라 두 분이 모임에 가셨거든요. 결국은 시어머니를 불러 함께 병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진통을 겪는 저에게 시모가 엄한 표정으로 말하더군요. 아가, 너 절대로 제왕절개하면 안 된다. 그거 하면 애가 공부를 못한대.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자연분만 해. 그 말에 저는 뭣도 모르고 고개만 끄덕였어요. 솔직히 아무것도 모른 채 임신해서 지금처럼 정보가 많지도 않은 시대에 제가 어떻게 했겠어요? 그냥 고개만 끄덕일 수밖에 없었죠. 그리고 그 정신없는데 한 가지를 더 말하더군요. 그리고 애 낳으면 절대 조리원 가지 말고 시댁 오거라. 조리원 가면 애 제대로 안아보지도 못하고 애 정서상 안 좋아. 그 말에 저는 또 고개를 끄덕였죠. 안 간다고 말할 수 있는 정신이 없었어요. 고통이 몰아쳤다가 잠시 조용해졌다가 다시 몰아치는데 진짜 생각을 할 수가 없었거든요.
그렇게 10시간을 넘게 진통했는데 결국은 애가 나오지 않자 의료진은 급박하게 말하더라고요. 이대로면 애도 산모도 위험하다. 긴급하게 제왕절개를 해야겠다고요. 그 대사를 제가 들을 줄은 몰랐지만 너무 아파서 알겠다고 대답했어요. 그렇게 애가 나왔는데 밖에는 시모가 없고 남편이 기다리고 있더군요. 병실에 들어가 있는데 좀 지나서 시모가 병실 문을 벌컥 열고는 화난 얼굴로 들어오더군요. 내가 제왕절개 절대로 하지 말라고 한 말 못 들었니? 우리 손주 머리 나빠지면 네가 책임질 거야? 남들은 잘만 하는 자연분만을 왜 못해서 제왕절개를 해? 그만큼 들었으면 나 같으면 5kg라도 자연분만 하겠다. 그걸 못 참고. 어머님, 근데 의사 선생님이 제왕절개 안 하면 너무 위험하다고 했어요. 저도 아이도. 저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니고요. 의사 선생님한테 물어보시면 정확하게 아실 거예요. 의사가 뭘 알아? 그 사람들은 그냥 애만 빼주면 되는 사람들이라고. 네가 해달라고 했으니까 해줬겠지. 결국은 화만 마구 낸 시모는 씩씩거리며 집으로 돌아갔어요. 저는 출산을 하고도 욕을 얻어먹는 기이한 경험을 했죠. 그 뒤에 친정엄마가 왔는데 결국 울어버렸어요. 부모님은 제가 임신으로 고생한 것 때문에 운다고 생각하신 것 같더라고요. 그냥 별말 없이 그런 거라고 생각하게 놔뒀어요. 시모 때문이라고 말하면 당장이라도 저를 끌고 갈 것 같았거든요. 그렇게 입원 후 조리원 대신 시모 집으로 향했어요. 시모는 화가 완전히 가라앉지는 않은 모습이었지만 그래도 최소한의 준비는 다 해놓은 상태였어요. 그러나 다른 부분에서 시모와의 마찰은 바로 생겼어요. 너 분유는 왜 가져왔어? 애한테는 모유야. 모유를 먹여야 애가 튼튼하게 크는 거 모르니? 분유 다 갖다 버리거라. 애가 아무것도 모르고 임신을 해? 분유를 준비하라고 일러준 건 저희 친정엄마였어요. 친정엄마가 모유가 잘 안 나오는 체질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였는지 병원에서 애 젖 물렸는데 젖도 안 나오는 데다가 애는 거부하고 완전 난리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분유를 먹였던 거고요. 제가 말할 틈도 없이 시모는 제 가슴을 꺼내더니 마구잡이로 쥐어짜며 억지로 모유를 빼내려고 하더군요. 정말 통증이 상상 이상이라 앓는 소리가 날 정도였거든요. 그렇게 조금이라도 나오면 이번에는 애가 안 먹는 거예요. 아마 아이 입 크기가 작아서 젖을 제대로 못 물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모르는지 억지로 애한테 모유를 먹이려니 애는 얼굴이 벌겋게 될 정도로 목을 돌려 거부를 하더군요. 결국 모유 먹이기가 실패하자 시모는 화가 난 듯 보였어요. 야, 모유가 이렇게 안 나올 수가 있어? 너 애 태교할 때 뭐 했어? 뭘 했는데 모유가 이렇게 안 나와? 아우, 정말 미쳐. 진짜 넌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니? 결국 꽥 소리를 지른 시모 때문에 애는 놀라서 경계하듯 울고 저는 너무 놀라 아이를 얼른 시모 품에서 빼앗고 몸을 돌렸어요. 그 탓에 시모는 엉덩방아를 찍어버렸지만 그런 게 눈에 들어올 리가 있나요? 애가 완전 자지러지게 우는데. 달래놓으면 배고파서 울고 울면 모유를 먹이라며 눈에 쌍심지까지 켜고 저를 지켜보는 시모 때문에 결국 저는 버틸 수 없었어요. 시모가 보는 앞에서 차곡차곡 풀었던 짐들을 다시 챙겼어요. 시모는 제가 정리하는 거라고 생각한 모양이더라고요. 저를 두고 잠시 밖에 나간 사이에 저는 친정엄마에게 전화해서 데리러 오라고 했죠. 그리고 얼마 있다가 엄마가 도착했다는 전화를 하자마자 애를 안고 짐을 질질 끌고 밖으로 나왔어요. 다행히 시모는 어딜 갔는지 없는 상태였고요. 그렇게 무사히 탈출에 성공한 저는 친정으로 도피했어요. 친정집까지 가는 길에 남편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시모 전화를 무시했더니 남편이 연락이 온 거예요. 당신 도대체 어디야? 엄마가 당신 없어졌다고 난리도 아닌데. 지금 바쁘면 저녁에 친정으로 와. 나 친정 가. 시댁에서 조리 못하겠어.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뚝 끊어버렸죠. 그리고 저녁에 남편이 친정에 들렀더군요.
여보, 왜 여기 와 있어? 어머니가 엄청 찾으셨어. 당신 걱정돼서. 걱정? 무슨 걱정? 내가 그 집에 가자마자 무슨 짓을 당했는지 알기나 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저는 서러운 마음에 울면서 남편에게 하소연하듯 말했어요. 어머님, 자연분만 안 하고 제왕절개했다고 나 혼낸 것. 그리고 모유도 안 나오는데 억지로 모유 주려고 내 젖가슴까지 쥐어짜면서 애한테 억지로 먹이려고 했어. 애가 입이 작아서 못 봤는데도 억지로 먹이려니 애는 얼굴 빨갛게 돼서 울지 나는 아프지. 게다가 모유를 안 빨려는 애한테 모유 주라며 분유는 가져가 버리고. 아니, 어떻게 그러실 수가 있어? 무턱대고 안 되는 걸 되게 하라며 강요하는 게 말이 돼? 그 상태로 무슨 산후조리를 해? 결국 우는 제 앞에서 남편은 친정 부모님 눈치를 보며 그러더군요. 어머니가 첫 손주라서 마음만 앞서서 그런가 봐. 내가 어머니한테 당분간 여기서 조리한다고 말해놓을게. 애 좀 클 때까지는 집에도 안 오시도록 해줘. 솔직히 어머님 좋은 마음으로 볼 자신이 없어. 결국 남편은 제가 보는 앞에서 시모에게 전화해 조리는 친정에서 하기로 했고 당분간은 만나러 오지도 말라고 못을 박았어요. 그랬더니 수화기 너머로 아주 고래고래 고함치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남편은 쩔쩔매더니 대충 얼버무리고 전화를 끊더군요. 그게 화근이었어요. 시모는 그 이후로는 제 폰으로 문자를 마구마구 보내기 시작했어요. 완전 문자 폭탄이었죠. 네가 우리 집 망쳤다. 애 하나 낳은 게 유세냐? 네가 뭔데 내 아들 집에 오라 마라 하냐? 몇 번이고 몇 날 며칠을 그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죽겠더라고요. 사람이 피말라 죽는다는 게 어떤 건지를 이때 알았죠. 저도 참지만은 않았어요. 당장 시모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어머님, 이런 식으로 문자 보내시면 안 되죠. 솔직히 제가 오죽했으면 남편한테 그런 하소연을 했겠냐고요. 애가 배고파서 오는데 모유 먹어야 한다면서 분유까지 뺏어가 버리시고. 애가 안 먹는데 그러면 어떡해요? 그대로 애를 배굶게 만들어요? 배고파서 내내 우는 애를? 그거야말로 문제 있는 거 아니냐고요. 세상에 어느 시어머니가 손주를 그렇게 다뤄요? 너 말 다 했어? 야, 남들 다 하는 거 못하는 네 잘못이지 그게 왜 내 잘못이야? 그리고 손주 잘못되면 다 네 탓이라고 내가 말했지? 제왕절개 하지 말라니까 기어코 해놓고선 조리까지 해준다고 했더니 홀라당 친정으로 도망이 나가고. 어이구, 그래서 애는 잘 키우겠어? 제왕절개로도 할 말 많은데 저 그거 안 하면 애랑 둘 다 죽는다고 했거든요? 어머님이 의사예요? 의사도 아니면서 의사 말 다 무시하고 저한테 자연분만 하라고 하면 제가 목숨까지 걸어야 하는 거예요? 어머님이 아무리 대단해도 그건 아니죠. 의사가 아니라는데. 그래도 여전히 어머님은 어머님 생각만 하시잖아요. 애가 바보가 되든 말든 제가 알아서 키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어머님한테 키워달라고 안 할 테니까 앞으로 저한테 연락 마세요. 할 말 있으면 그이한테 전화하시고요. 결국 저는 전화를 끊어버리고 시모 전화를 수신 거부 처리했어요. 속에 어찌나 천불이 나는지. 연락을 안 받으니 점점 나아지기는 하더군요. 남편에게 연락이 왔는지 남편이 왜 연락 안 받냐길래 문자 폭탄 보여주며 이래서 수신 거부해놨다고 했더니 남편도 아무 말 없이 수긍하더라고요. 결국 시댁에는 가지 않게 되었어요. 남편이 제게 시댁에 가자고 말도 꺼내지 않았거든요. 그렇게 안 보고 사니 그나마 스트레스는 덜 받았어요. 그런데 그 평화로움도 오래 가지는 못했어요. 남편이 퇴직을 했거든요. 퇴직했다기보다는 권고사직이었죠. 직장이 힘들어지면서 사람을 내보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했고 남편이 그 중에 한 명이었어요. 그 부서에서 가장 애매한 위치에 있던 게 남편이었거든요. 그렇게 퇴사하고 나니 집안 가계가 기울더군요. 퇴직금과 실업급여로 버틸 수 있는 건 잠시뿐이었어요. 결국 남편은 이참에 직장을 그만두고 시부모가 하는 음식점에서 일을 하기로 했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가족 경영이라는 것도 별로였지만 시모 성격을 아니 분명히 남편에게도 간섭할 게 분명했거든요.
당시에 저는 다른 곳에서 보조 셰프로 일하고 있었는데 월급은 그리 많지 않았어요. 예전만큼 돈을 벌지 못하자 남편이 저에게 이야기를 하나 꺼내더군요. 혹시 우리 부모님 가게에서 같이 일할 생각은 없어? 한 사람이 문제 일으켜서 나가는데 다른 사람 뽑으려니. 솔직히 가족한테 돈 나누는 게 돈이 더 돼. 순수익을 4등분해서 준다고 하니까 우리도 꽤 벌 수 있을 거고. 가게 규모가 꽤 크니까 금방 쉬느라 까먹은 돈들 다 메울 수 있겠지. 당신이 양식이 전공이라는 건 알지만 배우면 잘할 수 있을 거고.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해놨어. 스트레스 주지 말라고. 엄마도 많이 수그러들었거든? 아마 예전처럼 그렇게 굴지는 않을 거야. 손주도 보고 싶어 하시고. 애가 당시에 4살이었는데 남편이 시부모에게 애의 사진이나 동영상을 자주 보여줬대요. 또래보다 뭐든 빨랐던 아이인데다 똑똑했거든요. 시모는 제왕절개에서 애가 바보가 될 거라며 비아냥거렸지만 제왕절개를 해도 애는 잘만 나온걸요. 동영상으로 손주를 보니 직접 보고 싶은 마음이 컸나 봐요. 저에게 스트레스를 주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제게 일하자고 하는 거였어요. 저는 고민했어요. 물론 마음이야 절대 가고 싶진 않았죠. 하지만 아무래도 집안 경제가 무너지는 건 더 큰일이긴 했거든요. 애가 크면서 돈 들 곳은 더 많은데 이렇게 까먹기만 하면 돈도 모으지도 못하고 은행의 노예만 될까 걱정되기도 했고요. 결국은 시댁 가게에서 일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렇게 간 첫날은 그렇게 어색했는데 시모도 남편과 약속한 게 있어서 그런지 별로 나쁘게 대하지는 않더군요. 가게는 크고 넓었지만 위생 상태는 정말 엉망이었어요. 처음에는 제가 혼자 치웠는데 치워도 늘어만 가는 때와 얼룩에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밖에 없었어요. 게다가 다른 사람들은 그 상태를 당연하게 생각하더군요. 음식점 하면서 깨끗하게 어떻게 유지하냐고요. 돈 못 버는 음식점이나 그런 곳에 신경 쓴다며 어이없는 소리만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개월 일하는데 하루는 속이 너무 안 좋았어요. 울렁거리고 답답하게 체한 것 같았는데 그 순간 제가 생리할 기간이 지났다는 생각이 든 거예요. 혹시나 싶어 확인했더니 정확한 2줄이 나오더군요. 저는 너무 기뻤어요. 둘째는 사랑이라고 친구들에게 들었고 첫째가 크니까 둘째 보고 싶은 마음도 있었거든요. 너무 즐거운 마음에 남편에게 그날 저녁 바로 확인시켜줬어요. 남편이 어찌나 좋아하던지. 남편은 시모에게 이야기하면 좋아하실 거라고 내일 당장 말하자고 하더군요. 솔직히 첫째 때 좋은 기억이 없어서 시모에게 알리고 싶지는 않았지만 어차피 임신했으면 만삭이 되면 일을 못하게 될 테니 미리 이야기하는 게 낫겠다 싶어 알겠다고 했죠. 그리고 다음날 남편과 제가 둘째 임신 소식을 알렸어요. 뭐? 너희 지금 우리한테 상의도 없이 애 가진 거야? 네? 저희가 상의해야 했나요? 저희는 그냥 어리둥절할 뿐이었어요. 시모는 완전 칠색팔색을 하며 소리를 질렀어요. 너희는 무슨 애들이 생각이 없어? 같이 일하고 있는데 네가 임신했다고 빠지면 일은 누가 해? 그러면 당분간 저를 대신할 사람을 뽑으면 되는 거 아닌가요? 저는 시모가 왜 화내는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제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뽑아 일을 시키면 되는데 왜 저한테 화를 내는지 이유를 전혀 모르겠더라고요. 외부 사람 들이는 거 나는 싫다고 했잖니. 게다가 원하는 것만 많고 일은 안 하려고 하고 쓸데없는 짓이나 하고. 나는 그런 거 싫어. 이제야 오붓하게 우리 가족끼리 일 좀 하겠다 싶었는데 이게 뭐니? 너 임신했다고 뭐 맡겨가며 일할 생각하지 마. 어차피 원치도 않는 둘째 임신했는데 너한테 거기까지 신경 쓸 겨를 없어. 악담도 이런 악담이 없었죠. 정말 어이없는 표정으로 저는 남편과 시부를 바라봤어요. 누구 하나는 나를 도와주겠지, 나에게 동조해주겠지 싶었는데 두 사람 다 제 눈을 피하더군요. 그때 알았어요. 이 집안은 시모가 왕이고 나머지 남자들은 허수아비였구나 하고. 그렇게 저는 그 고된 시집살이를 시작했어요.
그것도 시부모가 운영하는 음식점에서요. 임신했다고 봐주지 않겠다는 시모 말은 거짓말이었어요. 봐주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괴롭히겠다는 말이었거든요. 일부러 온수 없이 찬물에 설거지하게 만들거나 무겁고 뜨거운 솥을 옮기게 했어요. 그것뿐이면 말을 안 해요. 임신하면 여자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엄청 졸리잖아요. 아침, 점심 가리지 않고 졸린데 시모는 잠시도 엉덩이를 의자에 붙이지도 못하게 감시했어요. 제가 벽에 기대서 잠시라도 눈을 감고 있으면 바로 와서 저에게 호통을 치기 일쑤였죠. 딱 한 달 참았어요. 그 모진 행동들을. 그런데 하루는 그런 생각이 들더군요. 이걸 만삭 때까지 견디면 애가 제대로 나올까 싶은 생각요. 엄마의 스트레스를 뱃속에서 겪을 아이가 심리적 문제 없이 잘 나올까 싶은 생각이 들었죠. 태교라고는 하나도 없는 그런 곳에서 저녁까지 뺑뺑이 돌리듯 일해야 하는 게 제정신에 멀쩡하고 몸 건강한 사람도 힘든데 저라고 버텨낼 재간이 있을 리 없죠. 결국 저는 결단을 내렸어요. 이번에도 제 결정은 친정으로의 도피였어요. 이렇게 보면 제가 정말 도망을 잘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제가 그렇게 연약한 사람은 아니에요. 요식업계가 얼마나 상하관계가 철저한지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주방이라는 곳은 언제나 호통이 날아오고 살얼음판을 걷듯 조심해야 안전한 곳이거든요. 저도 당연히 그런 힘든 시간을 버티고 보조 셰프로 일을 했었죠. 그런데 이건 결이 아예 다르잖아요. 안전과 위생, 배움을 위해 스스로 그 힘듦을 이겨내는 것과 그저 나를 괴롭히려는 행위를 감내해야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였으니까요. 결국은 그렇게 첫째 아이와 함께 짐을 다 챙겨들고 친정집으로 도피했어요. 가게 CCTV 영상 복사해서요. 그리고 그날 또 남편이 찾아왔죠. 그러나 첫 번째 도피 때와는 전혀 다른 남편이 있었어요. 당신 왜 또 처가로 도망가? 일을 하다가 내팽겨치면 어떡해? 그렇게 생각 없고 책임감 없는 사람이었어? 당신 없으면 그 빈자리는 누가 채워? 사람이라도 구해놓고 나와야 할 것 아냐. 책임감? 당신은 내가 당한 걸 두 눈으로 보고 두 귀로 들으면서도 그런 말을 나한테 할 수 있어? 정말 어이없다. 가재는 개편이고 집신도 짝이 있다더니만 그래, 너도 나 괴롭히는 그 가족들이랑 한패다 이거지? 무슨 말을 그딴 식으로 해. 우리가 뭘 어떻게 했는데. 매번 괴롭힌다 하는데 그게 어떻게 괴롭힌 거야. 일이 바쁘면 그럴 수밖에 없지. 말은 잘해. 그럼 잠시도 앉지도 못하게 하는 게 그게 괴롭힌 게 아니야? 임산부한테 그 큰 솥을 들게 시킨 것도? 출퇴근 시간 일부러 느린 것도? 임신했다고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했어? 나 그런 적 없어. 솔직히 말하면 지금처럼 일했으면 그냥 일하고 만삭돼서 출산하러 갔겠지. 근데 이거 지금 정상적인 게 맞아? 내가 하던 일보다 몇 배는 더 많아졌고 힘든데 그걸 보면서도 아무 말 안 한 거 너도 똑같다는 거야. 왜? 둘째 생긴 게 왜 싫은데? 당신은 좋아했잖아. 근데 어머님이 그렇게 행동한다고 당신까지 거기 동조해? 나쁜 새끼. 너는 내 아빠도 아니야. 너는 우리 둘째 얼굴 볼 자격도 없는 놈이라고. 알아? 이혼해. 이혼하자고. 결국 터져버린 제가 소리를 지르며 난리를 치자 친정 부모님들이 불이 나게 달려와 저를 달랬어요. 이서방, 애 몸도 안 좋은데 다음에 와서 이야기하게. 이러다 애 잡겠어. 자네는 나 좀 보지. 결국은 두 분 부모님들이 그러고서야 남편이 헛소리를 멈추고는 죄송한 표정으로 밖으로 나가더군요. 이혼 이야기는 깊게 받아들이지 말게. 애가 지금 스트레스가 많아서 그런 걸 거야. 곧 좋아지겠지. 아니, 아빠, 나 저 사람이랑 이혼할 거야. 그 집안 사람들 꼴도 보기 싫어. 임신한 나를 죄인처럼 굴리는데 내가 왜 그 집에 내 발로 들어가? 난 절대 그렇게 못해. 아니, 안 할 거야. 당신도 잘 알아도 내일 이혼서류 보낼 거야. 결국 악에 받쳐 소리 지르는 저를 두고 남편은 집으로 돌아갔어요. 애가 자고 있었으니 망정이지 깨어 있었으면 애한테도 크게 문제가 생길 뻔했죠.
친정 부모님들은 아무것도 모르고 왜 그렇게 떼를 쓰냐고 저를 설득하려 들었죠. 그래서 제가 당했던 일을 말해줬더니 아버지는 얼굴이 굳어지고 엄마는 화를 내고, 여튼 그걸 알고부터는 이혼하는 저를 이해해 주기로 하셨어요. 이혼 서류를 남편에게 보내고 나니 마음이 좀 편해졌어요. 이상하죠? 긴장감으로 가슴은 두근거리는데 묘하게 이제 다 끝났다 싶은 생각으로 너무 후련했어요. 그런데 그날 저녁 남편이 저를 집으로 부르더군요. 할 말이 있다고 말이죠. 저는 애를 두고 같이 살던 집으로 향했어요. 그런데 집에 도착하니 배신감이 짜르르 들더라고요. 거기에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모까지 같이 있었거든요. 우리끼리 이야기해서 끝낼 문제가 아닌 것 같아서 어머니도 불렀어. 무슨 이야기를 더 해야 끝나? 서류 정리되면 끝나는 거지. 나는 할 말 없고 더 이상 이야기도 하고 싶지도 않아. 왜 할 이야기가 없니? 너 이렇게 살다 헤어지면서 또 위자료다 뭐다 우리한테 요구할 거 뻔하잖아. 그리고 둘째는 모르겠고 첫째는 우리가 데려와야지. 애가 네 소유라고 생각하는 건 아니지? 걔 우리 집안 피를 이었어. 너한테 뺏길 이유가 어디 있니? 어머님, 말이 되는 소리를 하세요. 왜 애를 어머님이 데려가요? 제가 왜 이혼하자고 하는지 모르시나 보네요. 정확하게 말씀드릴게요. 저 남편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에요. 어머님 때문에 이혼하자고 한 거지. 너 이 사이가 좋으면 이혼을 왜 해? 나 때문에? 내가 뭘 어쨌는데? 내가 너한테 그리 못하디? 어디 가서 말하기 부끄러워서. 네가 애 못 키우고 가정 못 지킨 주제에 말은 아주 잘하는구나. 그래, 뭐가 그렇게 안 이꾸어서 이혼하자는 거니? 말해봐.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어? 지금 그걸 모르세요? 둘째 임신하고 명백하게 저 괴롭히신 거 기억 안 나세요? 어머님이 직접 말씀하셨잖아요. 임신했다고 편하게 일할 생각하지 말라고. 저 애초에 편하게 일할 생각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저한테 일부러 고된 일 시킨 건 기억 안 나세요? 어머, 나는 너한테 미리 이야기했어. 임신한 건 네 잘못이잖니. 그러게 우리한테 이야기라도 하고 임신 준비를 하지 그랬니? 그랬으면 네가 그럴 일도 없었잖아. 그리고 임신했다고 특별하게 대해주는 것도 웃기지 않니? 나 때는 임신해도 밭일해야 했고 눈치 보며 음식도 줄여야 했어. 그런데 너는 같이 일하면서 혼자 임신해버리고 남은 사람들 고생할 건 생각도 안 하는 이기주의자잖니? 그게 어떻게 이기주의예요? 말이 정말 안 통하네요. 이러니까 제가 이혼 이야기 꺼낸 거예요. 이러니까. 누가 특별하게 대해달라고 했어요? 최소한 태어날 아이가 이 집안에서 축복은 받아야 하잖아요. 그런데 애가 졌다고 도리어 더 괴롭히시다니 누가 봐도 문제 있는 건 어머님이시라고요. 게다가 애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건지 눈에 훤히 보이는데 이 상황에서 출산을 해요? 솔직히 말해서 1초도 있고 싶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 첫째 데려갈 생각 꿈도 꾸지 마세요. 애가 어머님만 보면 자지러지게 우는 거 모르세요? 낯을 가리는 수준이 아니라고요. 그런 애를 어떻게... 게다가 임신한 임산부를 이렇게 홀대하는데 애라고 잘 봐주시겠어요? 조금이라도 마음에 안 들면 저한테 한 것처럼 모질게 굴겠죠. 뭐냐, 뚫린 입이라고 아주 시어머니한테 못하는 말이 없구나. 네가 그렇게 잘났어? 네가 뭐든 다 안다고 착각하지 마. 그리고 애 안 주면 그 애한테도 우리 집 재산은 안 줄 거야. 상속 같은 거 받을 생각 하지도 마. 그딴 돈 필요 없어요. 우리 집에도 돈 있거든요. 애 놔두고 돈. 누가 애 양육에 더 잘 어울릴지는 나중에 따져보면 알겠죠. 그리고 그런 착각 안 하니까 이혼 변호사 만나러 갈 거예요. 있었던 일 다 이야기하고 애를 제가 데려올 수 있는 방법 찾을 거니까요. 그리고 미리 말해두는데 둘째 임신 중에 일 과하게 시킨 것도 친권 양육권 지정하기 전에 다 말할 거니까 알아서들 잘 준비하세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저는 홀로 집으로 돌아왔어요. 너무 화가 났어요. 남편이 제 편을 들어주고 안 들어주고는 이제 상관없었어요. 그냥 자기들만 가족이라고 저를 그런 식으로 내모는 게 너무 열받았거든요.
게다가 애 안 주겠다니. 재산으로 협박하는 천박한 모습이라니. 저는 시간이 지날수록 이 이혼에 대한 확신이 짙어졌어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라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거든요. 뱃속의 아이 때문에라도 빨리 모든 걸 정리하고 싶은 마음뿐이었어요. 결국 저는 남편과 이혼을 했고 당시에는 최대한 받을 수 있을 만큼은 받았어요. 아이 친권과 양육권도 아슬아슬하게 제가 지인의 가게에 취직하면서 제게 좀 더 유리하게 진행됐고요. 그리고 몇 달 지나지 않아 시부모 가게 앞을 지날 일이 있었는데 문이 닫혀 있더라고요. 으스스한 게 그 큰 부지에 가게가 닫혀 있으니 보기 너무 안 좋더라고요. 무슨 일로 저렇게 되어 있나 싶었는데 폐업 처리라고 크게 붙어 있더라고요. 저는 집에 돌아와서 친정엄마에게 물어봤죠. 혹시 전 남편 가게 어떻게 됐는지 아냐고요. 솔직히 저는 그쪽으로는 눈도 두기 싫은 사람이라 여태껏 소식을 궁금해하지도 않았거든요. 너 몰랐어? 너 나가고 새로운 직원 구했는데 그 직원이 위생 불량으로 신고했대. 그래서 사람들 나와서 확인하고 난리가 났었거든. 결국 그걸로 처벌받았는지는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있는데 와서 그런 일 벌어지니까 소문이 안 날 리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동네 장사인데 관광객 상대면 몰라도 동네에서 그러면 이미 끝장난 거지. 그 뒤로 영업은 계속했다는데 손님이 뚝 끊겨서 폐업 신고했다더라고. 근데 너 있을 때도 그랬어? 그 이야기 들으니 시모 가게에 불량했던 위생이 다시금 떠올랐죠. 아, 그런 게 있었지 하고요. 알고 있었다면 제가 먼저 신고했을지도 모르는데 그 당시에는 제 앞가림하는 것만으로도 바빠서 그런 건 생각도 못했거든요. 나 있을 때도 엄청 더러워서. 근데 나 나오기 전에 청소 엄청 꼼꼼하게 하긴 했는데 그 짧은 시간 동안 또 그렇게 더럽게 썼나 보네. 습관이란 게 참 무서워. 손에 익지 않으면 잘 안 하게 되고 손에 익어버리면 뗄 수가 없지. 아휴, 그러니? 아, 그리고 이번에 신고당하는 게 처음도 아니라던데 너 들어가기 직전에 일하던 직원이 그런 신고하겠다고 몇 번 협박했었던가 봐. 결국에는 너희 시어머니가 무마하려고 돈 좀 썼다던데 그러고도 이 꼴이니 2번이나 신고당한 셈 아니니? 결국은 그렇게 본전도 못 찾고 빚만 생겼겠지. 그제야 왜 시모가 저에게 가족 경영을 강조했는지 이해할 수 있었어요. 이미 척진 며느리라도 데려와야 그런 위험을 방지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양이에요. 참 대단하신 분들이다 싶었어요. 음식점 하면서 더럽게 유지하는 것도 대단하고 신고당하기 싫어서 가족들 끌어들이는 것도 대단하고. 근데 그 부지는 왜 안 팔렸어? 좀 외지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가격 좀 나갈 건데. 어머 얘, 그 동네 상권 다 죽었어. 옆동에 젊은이들 많이 찾아오는 곳에 새롭게 맛집 골목 만들어져서 땡땡동엔 상가 임대도 잘 안 들어온다던데. 아마 부지 팔기는 더 힘들 거다. 그리고 식품위생으로 신고당해서 동네 사람들한테 눈도장 제대로 찍혀서 새 음식점으로 들어오면 뭐하니? 새로 들어와도 장사 안 될 게 뻔한데. 동네 사람들한테 더럽다는 인식 없애려면 시간 좀 걸릴걸? 친정엄마 이야기를 들으니 끄덕거릴 수밖에 없었죠. 음식점이라는 건 위생과 관련된 소문에는 예민할 수밖에 없거든요. 모르고서라도 거기를 샀다가 음식점을 하면 바로 망하게 되는 지름길이니까요. 결국 시모는 전 재산 어쩌고 저쩌고 하더니 본인이 스스로 관리 잘못해서 날려먹고 말았네요. 그때 재산 준이 많이 했을 때 아이를 지켜낸 제가 참 잘한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뒤로 저는 지인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출산 직후 그만뒀어요. 아버지가 집에서 제 요리를 맛보시고는 장사 미천을 마련해 줄 테니 음식점을 운영해 보라고 했거든요. 처음에는 겁이 많이 났어요. 젊은 사장이라니. 아직 제가 제대로 된 요리사가 아니라는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도 아버지의 권유와 격려에 결국은 제 이름의 가게를 오픈하게 됐어요. 큰아버지가 한적한 골목길에 건물이 하나 있었는데 그 1층을 조금 싼 값에 임대하셔서 그곳에서
양식 음식점을 운영했어요. 그런데 그 골목에 하나둘씩 젊은 감성의 가게가 생기더니 결국에는 맛집 골목처럼 상권이 형성되어서 2년 만에 저희도 그 이득을 충분히 누리게 됐죠. 음식점은 장사가 너무 잘 돼서 몇 년 만에 확장하게 됐어요. 그 건물 1층에 제 가게와 휴대전화 가게가 있었는데 결국은 그 휴대전화 가게가 임대 계약 종료로 나가고 큰아버지가 그쪽을 저희가 확장해서 쓸 수 있게 만들어줬어요. 저희도 확장하고 나서는 시세와 같이 임대료를 지불하며 가게를 운영하기로 했어요. 가게가 커졌으니 사람을 구해야 했어요. 그만큼 홀과 테이블이 늘어나서 당시 있던 직원만으로는 너무 감당이 안 될 정도였거든요. 우리는 홀 직원에 더해서 주방에서 저를 도와 보조 셰프를 해줄 사람을 찾기로 했어요. 그렇게 구인 광고를 냈어요. 며칠 동안 사람들이 많이 찾아왔는데 홀서빙은 금방 구했는데 주방 보조해줄 이모님 찾기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그래서 골머리를 앓고 있는데 문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때는 오픈 전이라 저도 사복을 입고 있었는데 고개를 돌리고 딱 보니 전 시모가 거기 있었어요. 저도 상대방도 무척 놀란 표정이었어요. 그러나 놀란 표정도 잠시 전 시모는 표독한 표정으로 제게 시비를 걸듯 말했어요. 너도 직장 구하러 왔니? 이혼하면서 나갈 때는 아주 이혼만 하면 세상 편하게 살 것처럼 하고 나가더니 결국은 너도 이렇게 나이 먹고 구직이나 하고 다니잖아. 그 말은 제가 하고 싶은 말이었지만 말을 참았어요. 여기는 왜 오셨어요? 저랑 싸우러 오신 거예요? 네가 여기 있는 줄 내가 어떻게 알고 여길 와? 난 여기 구인 광고 보고 면접 보러 온 거야. 너도 구직하러 온 거 같은데 나랑 같이 있으면 넌 못 붙어. 내가 여기 사장님한테 네가 얼마나 못된 계집인지 아주 상세하게 이야기해 줄 거니까. 싸우러 오신 게 아니면 말 조심하세요. 저도 이제 그쪽 분 제 시어머니라고 생각 안 하니까요. 남남이 된 지 얼마나 오래됐는데 여전히 저한테 굉장히 모질게 구시네요. 남한테 이렇게 하시면 당장 소송인 건 모르세요? 그딴 거 난 알 필요 없고 알고 싶지도 않아. 나한테 필요한 건 네가 우리 아들이랑 이혼하고 비루하게 빌어먹고 사는 걸 보는 게 더 중요해. 모든 게 내가 생각한 대로 맞아떨어졌으니까. 너 같은 성격에 어디 가서 잘할 거라고 생각한 게 이상하긴 하지. 우리 집 풍비박산을 내놓고 아주 저 혼자 잘 살려고 하는 건 말도 안 되지. 너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됐는데. 가게 폐업했다는 이야기는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제 탓이라고요? 저는 분명히 저 나가고 새로 들어온 직원이 신고했다고 들었는데요. 그게 네 탓이지. 네가 애를 가지지만 않았어도 우리가 그런 또라이 같은 새 직원을 뽑을 일이 있었겠니? 쓸모도 없는 거 걷어서 일하게 해주려고 했더니 금세 도망가서 결국 사람 구하게 만들고 결국 신고당해서 폐업하고 우리 아들도. 아들 이야기를 꺼내려던 시모가 잠시 멈칫하더니 무척 화난 얼굴로 칵 퇴하며 제 앞에서 침을 뱉더군요. 정말 모욕적이고 빡친 상황에서 저도 참을 수 없었어요. 이 아줌마가 미쳤어? 여기가 어디라고 침을 뱉어? 그게 내 탓이라고? 위생 신경 쓰라고 말한 거 무시하는 것도 아줌마고 열심히 쓸고 닦는 나 무시하면서 생색낸다며 비아냥거린 것도 아줌만데 왜 나한테 뒤집어 씌우는 거야? 나한테 침 뱉은 거 나 그냥은 안 넘어가요. 신고하고 소송할 거니까. 네가 그런다고 내가 무서워할 줄 알았니? 오냐 해봐라. 누가 이기는지 보자. 그때 안에 있던 매니저가 큰 소리에 놀라서 나오더라고요. 사장님, 무슨 일이세요? 이 아주머니는 또 누구시고? 사장님? 매니저가 제게 사장님이라며 부르며 뛰어오니 시모 눈이 놀란 토끼처럼 동그랗게 변하더군요. 저는 열이 받을 대로 받아서 시모에게 말했죠. 왜요? 사장이라니까 좀 달라 보여요? 내가 여기 사장이에요. 이제 머리가 좀 돌아가요. 지금 남의 영업장에서 사장 모욕하고 침도 뱉으시고. 아, 구직 활동하러 오셨다고 했죠? 이력서 주세요. 그런데 제 밑에서 일이나 하실 수 있을라나?
저한테 깍듯하게 사장님 소리하면서 높임말 써야 하는데 그 말에 자존심이 상했는지 얼굴이 시뻘겋게 변하더군요. 비루하게 뭐요? 내가 그 말 똑같이 되돌려드리죠. 나이 먹고 어린애한테 침 뱉고 막말한 거, 비루하게 사는 거 보고 싶었다고 한 거 다 돌려드릴게요. 아줌마야말로 비루하게 살고 있으면서 그렇게까지 저를 까내리고 싶었어요? 근데 어째요? 제가 사장인데. 저한테 경어 쓰고 제 말 따를 생각이라면 취업시켜 드릴게요. 어떻게 하실래요? 결국 제 말에 전 시모는 욕설을 거하게 내뱉고는 문을 강하게 박차고는 나가버리더군요. 매니저는 이 상황에 그저 놀라서 멍했고 저는 그런 매니저에게 소금 좀 뿌리라고 했어요. 재수가 더럽게 없으려나 보다 하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시모가 저한테 공격적으로 나온 이유가 있기는 하더라고요. 가게 폐업하고 가족 모두가 취업 전선으로 내몰렸다고 하더라고요.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그 음식점 부지에 대출이 많이 껴있었더라고요. 평생 할 장사라고 생각했는지 돈이 필요할 때마다 건물에 저당 잡고 써버릇했는데 막상 음식점이 망하니 달달이 내야 되는 이자도 내기 힘든 실정인 것 같더라고요. 전 남편은 전공을 살려보려 했지만 능력이 없는지 취직 다 실패하고 공사장에서 일용직 일하다가 허리 다쳐서 병원 신세를 지고 있다더군요. 그리고 시부는 배달일 하면 돈 버는데 체력이 없으니 많이 벌지도 못하고 병원비만 더 든다고 하고요. 그리고 시모는 제가 본 그대로였죠. 받아주는 곳 없어서 이곳저곳 떠돌아다니며 일하다가 같이 일하는 동료랑 싸워서 퇴사하고 뭐 그런 상황이었더라고요. 솔직히 남의 불행에 즐거워하지는 못하겠는데 이상하게 이해는 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예상을 한 건 아니었지만 좋은 결말을 가지지는 못할 거라는 생각은 했죠. 저에게 한 행동을 보면 다른 사람과도 크게 잘 지낼 거라는 상상은 되지 않으니까요. 전 시모를 만난 건 그때가 마지막이었고 지금은 어디서 뭘 하는지 알지 못해요. 무소식이 희소식이라고 연락 없는 지금을 그냥 즐기면서 살아요. 여자 혼자 몸으로 애 둘 키우면서 그래도 좀 더 잘 살 수 있었던 건 부모님 도움이 없었으면 절대 안 될 일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혼을 하고 나면 주변 사람들의 호의를 동정이라 생각 말고 주는 건 다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랬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제가 자존심을 세우고자 또는 떨어진 자존감에 안 될 거라고 생각하며 아예 시도를 포기했다면 이런 결과는 얻지 못했을 수도 있죠. 그리고 그때 제 선택을 후회 없게 만들어준 두 아들의 존재가 제게는 여전히 소중해요. 혼자 되고 경영인이 되고 나서는 주변 사람들이 소개를 해주기도 했어요. 그렇지만 다 거절했어요. 솔직하게 말하면 이혼하고 나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것보다 재혼을 했다면 더 편하게는 살 수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렇지만 그렇게 했다면 두 아들이 지금처럼 밝고 건강하게 자라지는 못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요. 앞날은 아무도 알 수 없는 거긴 하지만 그래도 제가 다른 데 눈 돌리지 않고 아이들을 위해 애써온 것만은 정말이거든요. 음식점을 운영하면서 초반에는 힘들기도 했고 여러 가지 문제도 많았어요. 이혼하면 다 해결되는 게 아니라 더 많은 문제가 산적해 있을 테지만 내가 인간 취급받지 못한다는 거, 내 아이가 받을 취급을 생각하면 이혼이 더 나은 선택이었다고 말할 수 있겠네요. 글을 쓰면서 제 인생을 정리해보니 시작되는 모호했던 마음들이 지금은 정말 한 점의 후회도 없어진 듯해요. 글을 쓴 보람이 있는 하루였네요. 그리고 저의 긴 글 시간 들여 읽고 들어주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다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